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미국의 정권이 바뀐 지도 2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트럼프 정권 시절 중국을 견제하던 외교 방향성은 미국의 새로운 정권에 들어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시절 무역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 견제를 했다면 지금은 더 다방면으로 견제가 진행될 게 보이는데요. 정권이 바뀌어도 중국을 대하는 방향성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건 이제 중국은 미국의 견제 대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치 외교 이론에서 말하는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중 그리고 그 사이의 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정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술자리에서나 떠드는 남한 박사 같은 그런 정치 토론 말고 정치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외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사건이나 정치적인 문제를 보다 보면 이거 아니면 저거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이분법적인 개념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보수와 진보 같은 개념이라든지 전쟁과 평화, 동맹관계와 적대관계 같은 이분법적인 개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키워드는 동맹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 다루는 동맹의 개념은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서 친구 국가와 적대 국가를 나누는데 기준 역할로 사용되게 됩니다. 동맹의 끈끈함 정도야 차이가 있겠지만 방향성은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맹은 개인이나 국가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관되고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을 약속한 관계인데요. 그리고 정치학에서 말하는 동맹은 경제적인 협력에서의 개념하고는 또 좀 다른 게 주로 군사안보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동맹이 가진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협력 관계하고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동맹 관계는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엄연한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적대국이라는 상대방이 있을 때만 동맹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적대국이 없다고 하면 동맹관계도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적대국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동맹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형식적일 뿐이겠죠. 네. 그런데 이런 동맹관계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또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처럼 가변적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비록 두 국가가 아직까지는 동맹관계라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익관계가 달라지게 되면 서로 간에 벌어질 수 있는 게 동맹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미국하고 중국이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가 이런 가변적인 동맹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게 되고 일본이 미국의 적대국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당시에 미국과 중국은 일본에 대항한 전략적 동맹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 진영 간의 이념 대립이 극대화되면서 1960년대 말까지는 또 중국이 미국의 적대국으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인 1970년대 초반에는 그때는 중국하고 소련이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그 틈을 노리고 미국이 핑퐁 외교를 펼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중국도 불편했던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게 되면 열세에 놓여있던 소련과의 관계를 조금 더 대등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미국과의 외교 수교를 통해서 관계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국제사회 관계는 그때그때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친구에서 적으로 또다시 적에서 친구로 바뀌는 가변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특징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대외정책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동맹관계의 외교정책을 보면 그 내부에 동맹게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동맹게임이요? 네, 동맹게임이 뭐냐면 간단하게 아무리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들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내부적으로는 경쟁을 하게 되고 또 갈등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같은 동맹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다루냐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혹은 그 문제에 자기 나라의 경제적인 이익까지 걸려있을 경우에는 같은 동맹국들의 의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게임에 따르면 바로 이 부분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동맹국들의 의견에 협조를 하든 협조를 하지 않든 간에 둘 다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동시에 같이 따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사실 뻔한 이야기 같은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잘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일단 동맹게임은 동맹국들 간의 동맹관계 안에서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동맹게임은 동맹에 소속된 국가가 다른 동맹국들의 의견을 따르든 안 따르든 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든 둘 다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불러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관계 안에서 중국을 견제하지 않은 미국의 의견을 따르게 되면 분명히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고, 반대로 또 중국을 등지게 돼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부정적인 결과도 동시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의 의견을 거절하게 되면 중국과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또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서는 이탈할 위험이 커지는 부정적인 결과도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동맹 게임에서는 무엇을 선택하든 부정적 결과, 긍정적 결과 같이 나타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만약에 어떤 동맹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라면 이런 선택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위치를 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쪽이든 동맹에 속한 상태에서의 선택은 무조건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 모두를 동시에 다 같이 가지게 된다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동맹 게임의 기본적이면서도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가 됐든 동맹국 안에 있는 나라는 어떤 선택을 하든 단점을 감수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동맹에 속한 많은 나라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결정을 안 한다든지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동맹의 의견을 따르고는 싶은데 그로 인한 나쁜 결과는 또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든지 선택을 미루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사실은 다른 많은 국가들도 현재 친서구권 동맹체제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중국과의 경제관계 문제 때문에 태도를 애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사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동맹에 준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엮인 게 많아서 선뜻 중국 봉쇄에 힘을 모으지는 않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이유 때문인지 최근에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두고 투트랙으로 간다는 이상한 논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우리가 정치 외교면의 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투트랙 전략을 펼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기사 내용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군사안보는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무역 의존도가 높으니까 중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외교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외교 분야에서 일을 해본 외교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교에서 군사안보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외교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두 국가가 서로 잘 지낼 때야 모르겠지만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견제하면서 대립하는 상황인데 이쪽에서는 군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다른 쪽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양다리성 외교 전략은 양쪽 어느 진영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전략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외교의 기본적인 개념만 알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특수한 시점에 두 진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이든 군사적인 혜택이든 그건 한쪽 트랙을 통해서만 얻어갈 수 있다는 게 외교의 기본적인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동시에 따라올 선택이니까 이해득실을 잘 따져서 한쪽 트랙을 따라가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동맹에 속한 상태에서 적당히 양쪽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적대국이라든지 견제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기본적으로 적대국이라는 나라가 명확하게 설정된 상황에서는 양쪽 모두에서 과실을 따먹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단기간에는 열매를 따먹다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과거 사실상 적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동맹을 유지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과거 8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체제가 사라지게 되면서 지난 20-30년 동안은 동맹과 적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진 사회를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때는 양쪽 모두에서 열매를 따먹는 게 가능했던 선택이었어요. 그때는 소련이라는 적대국이 사라졌고 기존의 동맹이 사실상 형식적인 명맥만 이어갔었죠. 네. 그런데 사실 그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90년대 이후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뤄가게 되고 또 2000년대 이후로 1대1로를 선포하는 등의 세계 패권의 중심을 두고 중국이 숨겨뒀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면서 미국의 실체적인 견제 대상국으로 중국이 등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동맹국에 대한 개념이 다시금 중요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노골적인 갈등으로 점화되기 시작한 게 지난 트럼프 정부 때였고 지금은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대중 압박 정책이 최근에 더욱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동맹의 역할이 커질 거고 또 동맹 게임을 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는 다시 동맹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국제적인 외교 관계에서 중심을 차지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과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동아시아권 국가들이 중국이냐 미국이냐의 그 선택권을 두고 양쪽 모두에서 더 이상의 선택을 미룰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앞에서 말한 투트랙 전략이라든지 박쥐 같은 그런 양쪽 모두의 장점을 취하려는 양다리 외교 같은 전략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국제 정세로 빠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국제 외교 관계에서 펼쳐지는 동맹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기본 개념으로 동맹 게임에 대한 내용도 다뤄보면서 향후에 우리 외교 문제에서 펼쳐질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국가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동맹에 의한 장점은 누리면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은 다 있습니다. 또 그러면 동맹국 안에서 역할이 없다 보니까 내쳐지거나 따당하는 일이 생기는 건데요. 사람 사는 거랑 비슷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쟁국을 넘어 적대적 국가로 대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가고 있는 지금 미국을 동맹으로 하는 나라들은 점점 동맹의 역할에 대해서 요구를 받겠죠. 바이든 정권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는 지금 앞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할까요? 잘 한번 챙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